자, 91페이지 보시면요. 평균 분산 결정법 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예상 수익의 평균과 분산의 통계치를 이용해서 투자 의사를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거기 나온 것처럼요. 두 개의 투자 대안에 뭐가 같으면요.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뭐가 작으네. 위험이 작으네. 만약에 뭐가 같으면요. 위험의 크기가 같으면은 기대 수익률이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걸 얘기를 하죠. 조건은 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수익이 같으면 뭐가 작은 거? 위험.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크네요? 수익이 크네. 그러니까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자자 유형 중에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있죠. 예, 그 사람의 이제 그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해 준 게 그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또는 평균 분산 결정법을 반영한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나타낸 게 그게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죠. 효율적 전선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뭐 이어 설명해 드리면 이 과정이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A와 B의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투자 대안에 뭐가 같아요? 수익률이 같죠. 같으면 뭐가 작은 애를요? 위험이 작은 애. 이렇게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하고 D가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번에는 표준 편차가 같잖아요. 근데 얘가 수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겠죠. 이게 이제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요건이죠. 여기는 수익이 같을 때 뭐가 작으네. 위험이 작으네.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크네. 수익이 크네.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A, B 중에서 A를 선택하고요. C, D 중에서 D를 선택한다 그랬을 때 A를 선택하는 사람은 보수적인 투자자. D를 선택하는 사람은 공격적인 투자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체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림상에서 나타나게 되면 자, 요 조건 하에서 B하고 C가 있으면 우린 뭐를 선택하겠어요? B하고 C가 있으면 그럼 B를 선택하겠죠. 아까 이제 여기가 Y축이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X축이라고 그랬을 때 그렇죠? 지금 보면은 편차가 2%잖아요. 근데 2% 같은 동일한 위험에서는 B가 수익률이 더 크잖아요. 그럼 얘를 선택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여기 D가 있고요. 여기 E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D를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거진다고 가정했을 때요. 여기 만약에 H가 있으면 B하고 H 중에는 뭐를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하겠죠. 동일한 수익률에서는 뭐가 작으네. 위험이 작으네. 그죠? 이 선이 이게 효율적 전선이라고요.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있죠. 네, 이거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반영한 게 이 선이란 얘기죠. 기억하시나요? 이 선 그린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쭉 다 같은 개념이죠. 이게. 그래서
자, 거기 96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96페이지. 96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상단에 양가로 4번의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효율적 전선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또는 동일한 수익률하에서 최소의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고, 이를 효율적 투자선 또는 효율적 경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니은에 가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투자 대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또는 동일한 수익률하에서 최소의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효율적 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있죠.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시험상에서는요,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은 뭐를 충족시키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효율적 전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92페이지 가시면 맨 상단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동일한 수익이면 위험이 낮은 투자안,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이 높은 투자안이 수익이 낮은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단점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A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D가 있으면 얘네들은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얘가 위험이 작지만 모두 작고요. 수익도 작고. 얘는 위험도 크지만 뭐가 커요? 수익도 크잖아요. 이렇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는 투자 선택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이 방법의 단점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변이 개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92페이지 하단으로 쭉 내려가면 양가로 3번에 평균 분산 오류라고 나와 있죠. 그 오류라는 게 뭐냐면, 자, 서로 다른 투자안 중에서 어느 하나가 수익이 크면서 위험도 크다면 선뜻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이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평균 분산 오류라고 얘기할 때, 오류로 수정하는 방법이 93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나와 있죠. 평균 분산 오류가 나타날 때 변이 개수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변이 개수가 다른 투자안의 변이 개수보다 크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A가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큰 자산이니까 고수익 고위험 투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부분을 크게 부담하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같으면 뭐가 작은 거를, 위험이 작은 거를 선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에서 뭐를 대입하냐면 변이 개수를 대입할 수 있는데요. 변이 개수라는 것은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인데, 변이 개수라는 것은요,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거기 93페이지에 가면은 상단에 박스 안에 변이개수 식이 이렇게 돼 있죠. 기대 수익률분의 뭐라고요? 표준 편차라고. 그렇죠? 박스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게 이 당이라는 의미가 이게 분수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수익률 분의 뭐란 얘기예요? 위험. 그러니까는 기대 수익률 분의 뭐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변이 개수라는 것은요. 표준 편차가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표준 편차가 커지면 뭐가 커져요? 변이 개수가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변이 개수가 어떻게 돼요? 낮은 투자안을 선택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A하고 D를 선택하기가 곤란하지만 변이 개수를 활용하면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A는 지금 보면은 수익률이 8%고요. 여기 있는 편차가 2%잖아요. 그럼 8분의 2 하게 되면 4분의 1이니까 0.25 나오겠죠. 근데 B를 보게 되면 얘는 이게 14%고요. 이게 7%잖아요.
7%, 14%. 그러면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0.5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수익률이 1% 증가할 때 위험의 크기가 0.25%가 증가하는데 얘는 수익률이 1%가 높아갈 때 위험의 크기가 0.5%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험의 크기를 비교하면 변이계수가 작은 애가 더 나은 투자인을 할 수 있죠.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크기가 얘가 더 작으니까. 그래서 변이계수가 낮은 투자인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논리가 20회 이후로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저거를 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문제를 풀라고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냥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안에 계산 문제가 또 들어가는 거죠. 지문으로. 그래서 20회 이후로는 잘 활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20회 후에 투자론에서는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얘가 그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크기를 측정한 거예요. 단위 수익률당 위험의 크기를. 그러니까 얘가 단위 수익률당 위험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변이계수가 낮은 투자를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정리하시는데요. 얘는 단독으로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리는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요. 무슨 투자를 해서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무슨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고자 함이죠. 이거를 제거해서 이 비체계적 위험을 우리가 불필요한 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럼 얘네를 왜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그러냐면요. 이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자가 별다른 비용 부담을 추가로 안지 않으면서요. 단순히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얘는 제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교재는 거기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이라고 나와 있죠. 예, 이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란 얘기죠. 얘가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니고요. 거기 여러분들이 그 박스 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과 예금과 주식의 안전성과 수익성과 환금성의 크기를 비교하면 세 개가 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애들은 없죠. 하나씩 X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세 개 평균값을 계산하면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눠서 투자한다는 것뿐이지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평균분산 지배 원리의 단점이 있죠. 예,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란 얘기예요. 그게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에 만약에 유용성을 본다 그러면 얘는 평균분산 지배 원리의 문제점을 뭐 해주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논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A하고 저쪽에 보면 A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D가 있잖아요. A는 수익률이 8%고 편차가 2%예요. 그죠? 근데 얘는 얘가 14%고 얘가 7%니까 얘가 편차가 더 크잖아요. 위험이. 근데 이 위험이라는 거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뭐도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이 있으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거를 줄여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험은 줄어들면서도 동일하거나 더 큰 수익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게 뭐다? 그게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뒤집어지면 틀리는 거겠죠. 포트폴리오 이론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다. 그러면 틀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실 게 우리 교재에 가시면은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게요.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 있죠. 이거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 있죠.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하고 그 다음에 무슨 위험이에요? 예,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뭐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줄어들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요. 얘는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얘는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죠? 얘는 시장에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은 뭐가 있겠어요? 경기 변동, 인플레, 이자율, 뭐 이런 것들이 변하면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무슨 투자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얘는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죠. 그래서 얘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죠. 그렇죠? 그러면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건요. 어느 기업이 최고 경영자를 교체를 했어요. 이번에 보면은 뭐 항공사 경영주 퇴진하라고 지금 뭐 시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경영자가 교체가 됐다고 해도 그거는 그 기업의 문제라는 거죠. 그 교체가 된 게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항공사의 주가가 요즘 많이 떨어져 있다는데 그러면 내가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면은 리스크가 크겠으나 일부만 투자했고 나머지는 다른 자산에 내가 분산해서 투자했으면은 다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상쇄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단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분산 투자하면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하고 뭐하고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이거를 자주 바꿔주는 거죠. 이거 꾸준히 내주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체계적하고 비체계적이 있으면 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포트폴리오 이론상에서는 얘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꾸준히 문제를 지문으로 주는 거죠. 지문으로. 그래서 체계적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위험? 네, 비체계적 위험은 구별을 잘 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 정도.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시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계산하는 게 있죠. 수익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있죠. 여기에다가 개별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예, 요거를 곱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는 개별 자산의 수익률의 합계를 구해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거는 요것만 구하는 거죠. 하나의 자산에서. 하나의 자산에서 경제 환경이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평균적인 수익률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하나의 자산이 아니라 최소한 2개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의 합계 있죠. 그거를 구해서 개별 자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다 곱하면 되죠.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포트폴리오 수익률 계산할 때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각 자산의 투자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해서 가중평균에서 산정한다고 돼 있죠. 근데 포트폴리오 수익률도요. 꼭 가중평균하진 않고요. 얘도 산술평균에서 구할 수 있어요.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가중평균에서 구할 수도 있고 뭐를 해서 산술에서도 구할 수 있다고요. 그죠? 거기 여러분들이 구하는 여기 예제가 하나 있잖아요. 예제가. 거기 보면은 1,000억 원의 자금으로 빌딩 ABC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예전에 기출에 지문으로 하나 나온 건데요. 그거는 거기 보시면
그렇게 만약에 금액으로 나와서 이렇게 투자 비중이 돼 있으면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총 투자한 게 1,000억이죠. 1,000억인데 A에다 투자한 게 얼마 투자했냐면은 100억 투자했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6%잖아요. 그 100억에 6%면 얼마겠어요? 6억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빌딩 B에다 300억 투자했죠. 근데 연 10%니까 300억에 10%면 얼마겠어요? 30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600억을 갖다가 연 12%로 투자했죠. 600억에 12%면 얼마 나오겠어요? 72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다 더하시면 되죠.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08억 나오죠. 그럼 1,000억에 108억이면 10.8%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거기다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요즘은 이렇게 절대값으로 금액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백분율로 주어지지. 그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출에서 보면 이렇게 출제를 해주죠. 투자 비중이 있죠. 50% 주고요. 불황일순 확률이 40%. 호황일순 확률이 몇 프로? 60%. 뭐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던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각각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A가 이게 수익률이잖아요. 여기에 대했을 때 A의 수익률이 20%인데 불황일 때 몇 프로? 20%. 얘가 발생할 수 확률이 몇 프로? 40%. 그러면 20%에다가 이거 소수로 바꾸면 0.4 나오겠죠. 예, 플러스 호황일 때는 70%. 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60%니까 20에 대한 40% 개념이니까는 이거 8% 나오겠죠. 70에 대한 60% 개념이니까 7, 6, 40이니까 42% 나오겠죠. 그럼 두 개 더하면 몇 프로 나오겠어요? 50%겠죠. 50%인데 비중이 50%니까 0.5 하면은 25%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를 계산하게 되면 자 10%가 될 수 있는 게 몇 프로? 40%. 그럼 0.4. 그럼 얘 4% 나오겠죠. 그 다음에 30%가 될 수 있는 게 또 몇 프로? 60%의 확률이니까 18%겠죠. 두 개 더하면 몇 프로? 근데 얘도 비중이 50%니까 0.5.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1%. 두 개 합하면 36%겠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가 들어가는 거죠. 합계라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해서 계산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실전에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럼 우리가 지난번 이렇게 잘랐을 때 A, B 두 개 더하면 몇 프로예요? 30%잖아요. 얘가 얼마야? 40%잖아요. 그럼 3, 4, 10이잖아요. 100이죠. 100에 대한 60%잖아요. 그럼 60이잖아요. 두 개 더하면 나누기 2 하면 36 똑같죠. 비중이 얼마일 때? 50대 50일 때.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 많이 가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유형이 조금씩 틀려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암산으로 다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얘가 50대 50으로 나오기만 바라야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산술 평균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50대 50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다 더해서 나누기 4 하면 돼요. 이것도 한 번은 나올 거예요. 한 번은. 왜 한 번을 내주냐면 이걸 아는 사람이면은 그냥 계산하지 않고 다 더해서 나누기 4에서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1분 안에.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계산해야 된다고요. 다. 아니면 포기하든가.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를 보게 되면요. 요령을 아는 사람은 보고 찍을 수 있게끔 줘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도 해봤었잖아요.
이렇게 수요함수 주어지고 동일한 수요함수가 2배로 늘어났을 때 있죠. 이걸 이항을 시켜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여기다 나누기 2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요령을 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누기 해서 그냥 100-2qm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배열을 하나씩 준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나올 수 있다고요. 한 번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내가 다 계산해야지 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안 되는 분들은 저 요령이라도 갖고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시험장에서 포트폴리오 수익률 하면은 계산하기 쉽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이야 다 하실 거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 정도.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구하는 거는요. 나중에 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몇 개씩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50대 50으로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이 그럴 때는 산술 평균을 할 수 있다라고 요령은 알려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저런 게 이제 나중에 시험장 가서 기대를 안 했는데 저런 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기분이 좋은 거죠. 이거 배운 거네. 그리고 바로 계산했고 나누기 4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게 의외로 계산 문제 하는데요. 시간 많이 걸려요. 의외로.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저거 만약에 밑에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저 1분 넘어간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거 써서 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시간을 뺏기는 거죠. 우리는 40분 안에 40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이스를 잘 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풀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거는 100점에 도전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 잘 하세요. 할 수 있는 것만. 그렇죠? 그 용어 안 되는 거는 바로바로 물어보셔야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옆에 보시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 포트폴리오 효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은요,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그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뭐는 줄이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는데 무슨 위험을 줄인다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무슨 투자를 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이 있죠. 즉 불필요한 위험을 뭐하고 줄이면서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를 얘기를 하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상관계수를 대입을 하죠. 상관계수를. 이 상관계수라는 것은요,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에 대한 방향성의 크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요 1까지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겠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요, A와 B의 두 개의 투자 자산이 있으면요,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있죠. 예, 움직임의 크기가 100%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100%. 그러니까 분산 효과가 가장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1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성이 있죠. 이게 100%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분산 효과가 어떻게 돼요? 가장 최소가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분산 효과라는 것은요, 1만 아니면 분산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1이 아니란 얘기는 99%는 같더라도 1%는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1%의 만큼의 분산 효과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아니면 무슨 효과는 나타난다? 분산 효과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도 지문으로 나온 거죠.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1일 때만 안 나타나는 거죠. 1일 때만.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걸로 해드린 거죠. 이렇게 세 개를 놓고 계절을 대입해서 우리가 해드렸던 거죠. 소주는 여름에는 매출이 좀 부진하고요. 겨울에는 매출이 좀 커지고, 맥주는 여름에는 커지는데 겨울에는 매출이 좀 떨어지죠. 그럼 지금 화살표의 움직임이 어때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가 분산 효과가 가장 최대가 되는 거고. 근데 청량음료는 맥주하고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100%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최대. 100% 다른 방향. 1일 때는 100% 같은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1일 때는. 1만 아니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할 때 지난번에 여기까지 해드린 거죠.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금융자산과 결합을 해서 분산 효과를 거두려고 해요. 그럴 때 주식하고 채권이 있잖아요. 주식과의 상관계수는 0.125, 그 다음에 채권은 0.768이라고 그랬을 때 어느 거하고 결합을 해야지만 분산 효과가 커지겠어요? 에? 주식하고 채권 중에 얘하고 결합해야죠. 얘가 상관계수가 작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우니까 그만큼 분산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승률의 방향성이 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0.768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1에 가까우니까. 그러면 이렇게 금융자산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모의고사 같은 데 보게 되면 A하고 B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뭐 0.25 이렇게 나오고요. C하고 D하고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0.76 이렇게 나오면 뭐를 조합하는 게 나아요? A, B를 조합해야 상관계수가 작잖아요. 마이너스에.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을 해야지만 분산 효과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용어를 이해하면 되죠. 상관계수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이걸 내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포트폴리오 효과를 보면요. 동그라미 3번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비체계적 위험을 보다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상관계수라는 것은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수치화한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절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상관계수가 그렇죠?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있다 없다? 분산 효과가 없고 1만 아니면 분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1만 아니면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그 박스 안에 보게 되면 상관계수 이렇게 시 나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줄 때 부호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요 부호가 나오면 이거 상관계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나오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돼 있죠. 예,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하고요.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거기 97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죠. 거기 보면은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최적 포트폴리오 있죠. 요게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한번 유도한 적이 있어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효율적 전선 해본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기울기가 얘가 우상향하죠. 효율적 전선은. 그죠? 얘가 왜 우상향한다 그랬어요? 효율적 전선은. 응? 얘는 왜 우상향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출제하는 거예요.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자, 여기 보시면 얘가 2%잖아요. 2%. 여기가 8%예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으면 뭐를 선택한다 그랬어요? B를 선택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주어진 위험하에서는 여기 있는 8%가 최대치를 얻을 수 있는 수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우상향하겠죠. 더 큰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더 큰 뭐를 감수해야 된다? 위험을. 그래야지 수익이 커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기울기가 우상향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효율적 전선이 있죠. 96페이지. 96페이지 가면 효율적 전선에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있죠. 디귿을 보시면은 효율적 전선은 위로 볼록한 우상향의 모양을 갖는데 이런 효율적 전선상에서는 주어진 위험에서는 더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뭐를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준 거죠. 지문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있죠. 요렇게 가파르게 움직이는 게 우리가 보수적인 투자자.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까 우리가 위험 회피적인 것하고 위험 추구형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그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무위험률이고 여기서 약간의 대가만 위험에 대해서 약간만 대가만 주어줘도 투자하는 사람이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뭐냐?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 선 그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위험에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르면 위험 회피적이고 완만하면 위험 선호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되는 건데 혹시 그림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A라고 보고 B라고 보면 어느 게 더 위험 회피적이겠어요? A가 위험 회피적일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까? 가파르니까. 요 그림도 실상 이론에는 있어요. 근데 무차별 곡선은 빼고 요것만 한번 출제한 적은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요것만.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용어 정도까지 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물어봤었어요.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죠.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 부동산은 성격상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 그랬잖아요. 쉽다.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죠? 일단 이 서울하고요, 수도권, 지방, 부동산에서 수익률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분산 효과를 거두기가 쉽다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98페이지에 화폐 시간 가치 및 현금 수지 측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폐 시간 가치가 있고요. 현금 수지 측정이 있으면 현금 수지 측정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수지 측정은 그럼 별표가 3개예요. 걔는 문제로 거의 매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거기 화폐 시간 가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제목은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왜 화폐 시간 가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투자론 들어올 때 하셨지만 투자라는 것은 현금 수입하고요. 현금 지출을 이렇게 교환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내가 현금을 지출하는 거는 현재. 그죠? 지출이 이루어지면 수입은 언제 발생해요? 미래. 그러면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우린 투자의 결정은 언제 해요? 현재 하죠. 현재.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하나의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현재 100만 원에 1년 뒤, 2년 뒤 또는 3년 뒤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지. 그죠? 또는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또 얼마가 되는지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의 가치가 틀리죠. 현재 100만 원과 3년 뒤에 100만 원은 가치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누가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중개업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참고로 외국인 애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걔네들에게는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요. 또는 2년치나 3년치를. 그렇잖아요. 외국에 예를 들어서 특판, 지금도 러시아 월드컵이 이제 이달에 열리죠. 그러면 러시아 안에 가게 되면요. 해외 특파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쭉 들어가서 몇 개월 전서부터 상주하고 있다고요. 근데 걔네들은 월드컵 대회가 끝나고 나면 조금씩은 다 철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부분 이게 일괄로 받는다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무슨 가치로 또 할인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 가치로. 나중에 그 중개업 하시다 보면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계 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그 노동자들은 그 얘기 해봐야 통하지는 않고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상사 주재원이나 특파원이나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걸 적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조금 있으시는 게 이제 실무상에서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그러면 또 좋아하냐면 여기를 또 안 좋아해요. 투자론 들어와서 좋아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몇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서 맞추시려고 그러면. 그죠? 계산은 또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얘네가 이론 아니면 계산으로 나와요. 작년에 계산 문제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이론으로 낼 때는 뭐는 알아야 되냐면 역수 알아야 되고 얘 어디서 쓰이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 출제하니까 그냥 그 기본적인 거라도 좀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얘들도 안 어려워요. 하시면. 그리고 개념만 조금만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50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쉬었다 들어오십시오.